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프롤로그. 자디잔 진동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낯선 것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것이 자동차 천장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윽고 아사 히가와 공항 옆 렌터카 회사에 들렀던 게 생각났다. 하지만 어떤 차에 탔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출발하자마자 졸음이 몰려와 그대로 뒷좌석에 누워버렸기 때문이다. 우아라 마도카는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창 밖을 보았다. 주위는 온통 밭이고 비닐하우스가 줄줄이 이어졌다. 저 멀리로는 구릉지가 보였다. 푹 잘 자던데? 운전석에서 미나가 말했다. 뒤척이다가 의자 밑으로 떨어질까봐 엄마 혼자 조마조마했어. 지금 어디쯤이야? 거의 다 왔어. 이제 20분 정도만 달리면 도착하려나? 내가 그렇게 많이 잤어? 눈을 깜빡거려가며 쓱쓱 비볐다. 외갓집까지 공항에서라면 자동차로 3시간 남짓 걸리는 것이다. 페트병에 든 차로 목을 축인 뒤 마도카는 호주머니에서 거울을 꺼냈다. 뒷좌석에 누워있는 동안에 머리가 눌리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초등학생이 무슨 거울 같은 걸 들고 다니느냐고 아버지는 눈이 둥그레졌지만 여학생에게 이런 건 상식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다. 아, 왜 그래? 바람이라고 미나가 대답했다. 오늘 바람이 꽤 세게 불어. 맞아. 아까 비행기도 막 흔들렸지. 응. 요즘 같은 철에는 이 부근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일이 많거든. 어머니는 문과 출신이지만 자연과학 쪽 단어가 술술 나오곤 한다. 아마 아버지 영향일 것이다. 마도카의 아버지는 의사다. 계속해서 외줄기 도로를 달려가자 이윽고 눈에 익은 풍경이 점점 다가왔다. 도로 오른편에는 광대한 전원 풍경이 펼쳐지고 왼편에는 공장이 줄을 이었다. 그 공장 바로 옆에 큰 공원이 있고 그 너머로 시선을 던지면 작은 시형 스키장이 보인다. 하긴 이제 막 11월에 접어든 참이라 아직 눈이 쌓인 곳은 없었다. 그 블록을 지나면 가옥이며 점포가 부쩍 많아지면서 드디어 도시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긴 해도 작은 도시다.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수백 미터 원 안에 모두 모여있다. 미나가 핸들을 꺾었다. 렌터카는 메밀 국수집 모퉁이를 왼쪽으로 꺾어들자마자 멈춰섰다. 네모난 목조 주택 앞이었다. 마도카는 차에서 내려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미나는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내고 있었다. 곧바로 현관문이 열리고 외할머니 유미코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나 마도카, 그새 많이 컸구나. 핑크색 가디건 자락을 펄럭이며 유미코는 춤추듯이 계단을 내려왔다. 아직 70살이 안 된 외할머니는 허리가 꼿꼿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마도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아니요, 전혀. 차에서 푹 잤거든요. 고생한 건 나예요, 어머니. 이것 좀 받아줘요. 미나는 모친을 향해 무뚝뚝하게 말하고 종이봉투와 가방을 쑥 내밀었다. 나는 차를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올 테니까. 미나는 유미쿠를 마주하면 그 즉시 거만해졌다. 이것도 어리광의 일종인 것이리라. 유미코는 그래 라면서 딸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었다. 그나저나 홋카이도의 11월은 역시나 추웠다. 마도카는 긴 소매 티셔츠 위에 얇은 파카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유미코가 재촉하기도 전에 냉큼 현관을 향해 계단을 통통 뛰어 올라갔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거실에서 유미코가 내어준 홍차를 마시며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별로 재미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외할머니는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흐뭇한지 벙실벙실 웃으며 연신 맞장구를 쳐주었다. 이윽고 미나도 돌아와 냉장고에서 꺼낸 페트병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다. 애아빠는 역시 휴가를 못 낸 모양이구나. 유미코가 미나에게 물었다. 마도카의 아버지 젠타로 얘기였다. 중요한 수술 일정이 잡혔나 봐요. 장인 장모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미나가 선체로 대답했다. 역시 힘든 일이구나. 의사 선생이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었던 모양이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수술이라서 그 사람 아니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수술받을 환자가 12살 먹은 남자애라네요. 아휴, 그렇게 어린아이가? 딱하기도 해라. 12살이면 우리 마도카보다 2살 많은 거잖아. 유미코는 눈을 깜짝거리며 마도카를 보았다. 그 수술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마도카도 대충 알고 있었다. 뭔가 사고를 당한 소년인데 의식이 영 돌아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너희들이라도 이렇게 와줬으니 됐다. 애아빠가 병원 일 때문에 못 오게 됐다고 해서 너희까지 못 오나 하고 네 아버지랑 걱정했었는데. 너희들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건 마도카뿐이시죠. 얄밉게 내뱉는 딸의 말에 유미코는 태연히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대답하면서 마도카를 향해 그렇지 라고 동의를 청해왔다. 마도카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런 대화를 듣는 것도 이번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였다. 마도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개교 기념일 덕분에 11월 초는 공휴일과 합쳐 긴 연휴가 되는 일이 많았다. 올해도 나흘 동안의 연휴였다. 젠타로가 병원 일을 쉴 수 있을 때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족 여행을 떠나곤 했다. 작년까지는 주로 하와이였지만 이번에는 외가댁에 가자고 젠타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장인 장모에게 한참 동안 외손녀 얼굴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적잖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그런데 급하게 이번 수술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결국 젠타로만 오지 못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디 나가셨어요? 미나가 물었다. 장례식이라고 유미코는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 전직 임원분이 돌아가셨어. 젊은 시절에 큰 신세를 졌던 분이래. 암이었던 모양인데 올해 80살이라고 하니까 호상이라고 해야 하나? 장례식장은 바로 이웃도시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실 장식장 위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어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렇게 말하며 유미코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네, 에비사와입니다. 아, 역시 당신이네요. 장례식은 끝났어요? 그래요? 미나하고 마도카 도착했어요. 그래도 여보, 술 드셨잖아요. 괜찮겠어요? 미나가 뭔가 눈치챈 듯 옆으로 다가가 유미코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미나예요. 네, 잘 지냈어요. 그보다 음주운전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전거 타고 갈게요. 아이, 괜찮아요. 3km 정도니까. 차는 그 하이에스죠. 그럼 자전거 싣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알아요. 얼른 갈게요. 네, 그럼.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며 유미코를 돌아보았다. 그런 자리에 차를 몰고 가시게 하면 어떡해요. 분명 술 많이 드실 텐데. 그런 얘기 해봤자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셔. 어머니가 너무 물렁해서 탈이에요. 아버지 목소리 들었죠? 벌써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시잖아요. 이러다 언젠가 사고 한번 난다니까. 미나는 거실을 나섰다.
잠깐만 이라고 마도카도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엄마, 나도 갈래. 넌 여기서 기다려. 자전거가 한 대밖에 없어. 뒤에 태워주면 되잖아. 홋카이도 길을 사이클링으로 신나게 달려보고 싶어. 미나가 신발을 신으면서 피식 웃었다. 사이클링이라고 할 만큼 멋진 자전거가 아니야. 음주운전을 막으러 가는 건데 자전거를 둘이 타서야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뭐 그것도 괜찮은가? 괜찮아. 엄마, 가자. 근데 그 옷차림으로는 추워서 안 돼. 다운베스트 가져왔지? 그거 입고 나와. 네. 마도카가 다운베스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자 미나가 집 뒤편에서 자전거를 꺼내오는 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사이클링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투박한 업무용 자전거인데다 군데군데 녹까지 쓸었다. 하지만 튼튼해 보였고 널찍한 짐바지는 앉기도 편했다. 날씨가 어째 수상하네. 미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마도카도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먼 곳에 하늘이 컴컴해져 있었다.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엄마, 빨리 가자. 응, 꽉 잡아. 알았어. 마도카는 두 팔로 엄마의 가느다란 허리를 휘감았다. 미나가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맞바람이 차가운 것 같았지만 마도카는 엄마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파란 털 재킷 위로 엄마의 체온과 향기가 전해져 왔다. 작은 도시라서 잠깐만 달리면 민가는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이웃 도시로 가는 외줄기 길로 들어섰을 때 갑작스럽게 주위가 어둑어둑해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멈춰 섰다. 엄마, 왜 그래? 마도카가 물어본 다음 순간 하늘에서 뭔가 투두둑 떨어졌다. 비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이상했다. 자신의 팔이 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잘한 얼음 덩어리였다. 큰일 났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미나가 자전거를 오던 길로 되돌렸다. 그 순간 마도카의 눈에 띄어든 것은 어둑어둑한 하늘에서 지면을 향해 길게 이어진 한 줄기 검은 기둥이었다. 엄마, 저게 뭐야? 토네이도. 미나가 크게 소리쳤다. 어서 달아나야 해. 빗방울이 떨어졌다. 미나는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았다. 마도카는 뒤를 돌아보고 흠칫했다. 검고 거대한 원기둥이 순식간에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수한 뭔가가 하늘을 향해 말려 올라가고 있었다. 엄마, 잡힐 것 같아. 미나는 자전거를 세웠다. 마도카, 어서 내려. 이쪽으로. 자전거를 길에 팽개친 채 미나는 마도카의 손을 잡고 뛰었다. 차갑고 세찬 바람 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민가는 없었지만 도로 옆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다. 건물 앞에 중장비와 트럭이 들어섰다. 미나는 그 건물로 뛰어들었다. 회사 사무실인지 안경을 쓴 중년 여자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창문에서 토네이도는 보이지 않을 터였다. 돌연한 침입자의 중년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토네이도예요. 미나가 소리치면서 마도카의 팔을 잡아 옆에 책상 밑에 몸을 밀어넣었다. 그 직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뒤흔들렸다. 폭풍 같은 것에 휘말려 마도카가 숨은 책상이 옆으로 빙글빙글 회전했다. 맨 바닥에 엎드렸던 미나의 몸이 붕 떠올라 어딘가로 멀어져 가는 게 보였다. 엄마! 마도카는 비명이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유리 파편과 잔해 조각이 휘날렸다. 분진 때문에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마도카는 눈꺼풀을 꽉 감고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굉음이 잦아든 것을 느끼고 머뭇머뭇 눈을 떴다. 주위가 묘하게 환했다. 이윽고
건물 벽이 깨끗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에 주차한 트럭들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도무지 이 세상의 광경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검은 용 같은 원기둥은 멀리 사라져가는 참이었다. 하지만 마도카는 책상 밑에서 나올 수 없었다. 하늘에서 온갖 것이 와르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포에 질려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바로 옆에서 큰 소리가 나는 바람에 뭔가 하고 돌아보니 함석 지붕이었다. 휘말려 올라갔던 지붕이 떨어진 듯 했다. 마도카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기어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음을 뗄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와 함께 뛰어들었던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는 그저 잔해더미였다. 엄마! 엄마! 마도카는 힘껏 소리치며 계속 엄마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잔해더미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 검은 용은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무사하실까? 마도카의 시야 끝에 눈에 익은 파란빛이 들어왔다. 그쪽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틀림없다. 엄마가 입고 있던 털 재킷이다. 무너진 벽에 깔려 있었다. 온 힘을 쥐어짜 벽의 파편을 정신없이 드러냈다. 이윽고 미나의 상반신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회색빛이고 눈은 감겨 있었다. 엄마! 엄마! 눈 좀 떠봐! 마도카는 필사적으로 엄마의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렸다. 미나의 눈꺼풀이 파르르 움직였다. 그러더니 힘없이 뜨였다. 아, 엄마! 정신 차려봐! 내가 얼른 가서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마도카의 외침이 들리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응? 뭐라고? 마도카는 엄마의 입가에 귀를 바짝 댔다. 다행이다. 미나는 그렇게 중얼거린 것 같았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안 돼! 엄마 죽지 마! 안 돼! 안 돼! 마도카는 미나의 몸에 매달려 계속 부르짖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그 전화는 다케오 도오루에게는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다. 근무하던 경호 보안 회사와의 계약이 끊기고 2달쯤 된 참이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건 건강 진단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산 수치가 규정보다 높게 나왔다. 여차할 때 통풍 증세가 나타나면 곤란하잖아. 라고 인사부 담당자는 말했다. 건강관리의 유념에 곧바로 수치를 떨어뜨리도록 하겠다고 버텨봤지만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요산 수치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회사의 실적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 것에 속을 끓이던 간부들이 경비 절감에 나선 것일 터였다. 곧바로 일거리를 찾아봤지만 좀채 자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케오의 장점이라면 큰 체격과 전직 경찰이라는 경력뿐이다. 이를 찾다 보면 역시 경호 보안업체 쪽이었다. 하지만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최소한 2~3살만 젊어도 좋았을 텐데 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인사 담당자도 있었다. 경찰을 사직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가정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끝내버린 것도 그리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는지 모른다. 지방경찰서에 1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상사의 거듭되는 부하 여경에 대한 눈꼴사나운 성추행을 넌지시 지적했더니 그 안갚음으로 벽지 팥줄소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게 화가 나서 사표를 냈다라는 게 진상이었다. 그런 저간 사정을 누누이 늘어놓지 않은 탓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서 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경호 이외의 일은 더욱더 찾기 어려울 것 같았다. 게다가 다케오는 사무 일 쪽으로는 영 소질이 없다.
장부의 숫자는 암호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슬슬 생각하던 참이었다. 다케오의 본가는 미야자키로 조부 때부터 해오던 양계장을 형이 물려받았다. 그 양계장 일과 늙은 부모님의 봉양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고향 떠난 게 18살 때의 일이다. 이제 새삼 고향에 내려가 봤자 친한 친구도 없다. 그러던 차에 이번 전화가 걸려왔다. 연락한 사람은 기리미야 레이라는 여자였다. 이름만 듣고는 얼핏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가이메이 대학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 그때 그 사람 하고 생각이 났다. 다케오 씨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기리미야 레이는 말했다. 그야 괜찮지만 제가 경호 보안회사 그만뒀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회사에 문의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용건은 일에 대한 것이 아니군요. 아니요. 일에 대한 것이에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호를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경호요?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어떠세요? 나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대학으로 갈까요? 네, 우선 대학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리미야 레이는 날짜와 시간을 제시했다. 그걸로 좋다고 대답하고 자세한 일정을 상의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다. 다케오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일이 들어온 것 자체도 물론 고마웠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경호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었다. 경찰 시절 주로 경비과에 있었다. 체격과 유도 3단의 실력을 높이 쳐주어 주로 요인의 경호 업무가 주어지는 일이 많았다. 내 한 몸을 던져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것에서 사명감과 정의감이 강한 자극을 받았다. 이게 천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SP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꿈꾸었던 시기도 있었다. 경호 보안 회사와 처음 계약했을 때도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뭔가를 지키는 임무, 가능하면 요인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싶다는 희망을 적어냈다. 실제로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 일이 많았다. 해외에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방문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자신에게 그 경호 업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내심 기대했다. 오른팔을 힘주어 굽혀 보았다. 불룩한 근육을 왼손으로 움켜쥐었다. 트레이닝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했다. 가이메이 대학은 이공계가 우수한 것으로 유명한 종합대학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연구자를 다수 배출한 바 있다. 기리미야 레이는 그 대학 사람이었다. 그녀를 만난 건 2년 전이다. 어떤 물건을 도쿄에서 뉴욕으로 옮기는 일을 당시 다케오가 일하던 경호 보안회사가 맡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경호해달라는 의뢰였다. 다케오를 포함한 3명의 경호 담당자가 파견되었다. 그 물건은 작은 가방에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내용물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운반자는 중년 남성이고 그의 비서로 기리미야 레이가 동행했다. 다케오 팀은 2사람을 호위해 가이메이 대학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는 다케오 혼자서만 그들과 함께 뉴욕으로 건너갔다. 가방을 든 남자를 뉴욕에서 대기하던 사람에게 무사히 인도하고 당일 일본으로 되돌아왔다. 오는 길에는 기리미야 레이와 둘만 남게 되었지만 기내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비즈니스 클래스, 다케오의 좌석은 이코노미였기 때문이다. 나리타 공항에서 그녀와 헤어지고 다케오는 회사에 출근해 임무 완료를 보고했다. 그 이후 기리미야 레이와는 만난 적이 없었다. 이번에 왜 그녀가 경호 보안회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일을 의뢰했는지 다케오는 전혀 짚히는 게 없었다. 약속한 날 다케오는 양복을 입고 가이메이 대학으로 향했다. 덥수룩하던 수염은
깨끗이 밀었다. 이발소는 그 전날에 다녀왔다. 일에 임하는 자세는 충분히 갖춰졌다. 대학 정문 앞에 도착해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문기둥을 바라보며 기리미야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데리러 갈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다케오는 정문 옆에 서서 대학생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때웠다. 대학생들은 하나같이 똑똑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었다. 인류 대학에 선발된 인간이라는 자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 잠시 뒤 세단 한 대가 옆에 와서 멈추더니 운전석에 파워 윈도가 열렸다. 다케오 씨, 운전하는 여자의 얼굴이 눈에 익었다. 약간 긴 얼굴에 콧날이 오뚝한 미인이다. 다케오는 인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라고 기리미야 레이는 웃음을 건넸다. 그렇군요. 별일 없으시죠? 네, 덕분에. 다행이네요. 안심했습니다. 기리미야 레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눈꼬리가 약간 처져 얼핏 졸린 듯한 표정으로 보이지만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린 눈에는 냉철하게 상대를 관찰하는 번뜩임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느꼈던 점이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타시죠. 그녀가 말했다. 지금 가려는 데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다케오는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차에 올랐다. 기리미야 레이는 검은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그 긴 다리로 엑셀을 밟았다. 연락받고 좀 놀랐습니다. 다케오의 말에 그녀는 턱을 끄덕였다. 아마 그러시겠죠. 왜 나한테... 그녀는 한 박자 뜸을 들이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시선은 앞을 향한 채였다. 알겠습니다. 라고 다케오는 대답했다. 세단은 10여 분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새하얀 건물 앞이었다. 입구에 독립행정법인 수리학연구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차에서 내려 기리미야 레이의 안내를 받으며 다케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 안쪽에 보안 검색 게이트가 있었다. 이거 라면서 그가 내밀어준 것은 방문자용 패스인 것 같았다. 끈이 달려있어서 다케오는 그것을 목에 걸었다. 게이트를 통과해 복도로 들어갔다. 이윽고 기리미야 레이는 어느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그녀가 노크를 하자 네 라는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돌아왔다. 기리미야 레이는 문을 열고 말했다. 다케오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녀가 어서 들어가라는 눈빛을 건네왔다. 다케오는 실례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회의실인 것 같았다. 커다란 테이블을 둘러싸듯이 소파가 몇 개나 놓여 있었다. 거의 한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다케오와는 그다지 나이 차가 나지 않는 것 같았다. 단지 체격은 전혀 다르다. 남자는 마른 몸매에 턱도 뾰족했다. 좀 더 다른 것은 얼굴 생김새다. 이지적이고 두뇌가 명석해 보였다. 이 사람과 비교한다면 자신은 고릴라처럼 보일 거라고 다케오는 생각했다. 남자가 다가와 다케오의 몸을 쓱 훑어본 뒤에 수치는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다. 네? 요산 수치 말이에요. 무사히 정상치로 떨어졌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다케오는 허를 찔려 크게 당황했다. 하고 입을 헤 벌리고 말았다. 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남자가 빙긋이 웃었다. 중요한 일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래저래 알아봐야죠. 회사 쪽에서 들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해도 되는가?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듯 남자는
웃음을 띤 채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 재계약하지 않은 이유를 그쪽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 자체는 컴퓨터에 남아있어서 그걸 살짝 들여다본 겁니다. 이 연구소에는 그런 일에 능숙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회사 네트워크에 침입했던 모양이다. 다케오는 기리미야 레이 쪽을 돌아보았다. 경호 대상은 이분이십니까? 아니, 내가 아니에요. 남자가 대답하더니 기리미야 레이를 향해 물었다. 다케오 씨에게 자세한 얘기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남자는 새삼 다케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추천한 건 기리미야 씨예요. 부디 면접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면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잠깐 인사나 하려고 기다렸어요. 자, 그럼 잘 부탁합니다. 기리미야 레이 쪽에도 눈인사를 건네고 남자는 회의실을 나갔다. 다케오가 멍하니 문 쪽을 쳐다보자 자, 앉으세요. 라면서 기리미야 레이가 소파를 가리켰다. 기본적으로 보디가드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게 규칙이라지만 아직 채용이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세상 만만하게 되는 일이 없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케오는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다케오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자잘한 글씨로 적혀 있는 건 아마 그의 경력 사항일 것이다. 이런 것도 역시 이전에 경호 보안회사에서 훔쳐온 모양이다. 묻지 않으시는군요. 기리미야 레이가 어질러진 서류를 정리하면서 물었다. 방금 그분이 누구인지요? 물어보는 게 좋았습니까? 그의 반문에 기리미야 레이는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아니요, 그게 다케오 씨의 장점이세요. 공연히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으시죠. 제가 다케오 씨를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경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알아봤자 별 의미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걔 중에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하신 일의 내용은 기억하고 계셔요? 물론이죠. 가방을 든 남자를 뉴욕까지 경호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케오 씨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궁금해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으셨죠.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라는 얘기는 회사에서 들었어요. 나 한 사람의 목숨짐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말도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지 않으셨어요? 다케오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위험한 물건만 아니라면 뭐든 상관없어요. 기리미야 레이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알고 싶기는 한데 이를 위해 호기심을 억누르는 것뿐이라면 저희로서는 좀 불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일 역시 상당히 민감한 업무인 모양이다. 공공연히 밝힐 수 없는 뭔가를 지키라는 뜻일 것이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자 기리미야 레이가 말했다. 그때 그건 소수였어요. 소수요? 수학의 소수, 2나 3이나 5처럼 1과 그 자신 이외에는 나누어지지 않은 숫자예요. 그때 가방 속에는 어떤 소수를 기록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단지 단위수가 엄청나게 큰 숫자였죠.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간단히는 발견할 수 없는 숫자예요. 현재 그런 소수가 정보의 암호화에 사용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들은 적은 있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런 건 설명을 들어봤자 아마 이해하지도 못할 터였다.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그 소수가 필요해요. 즉,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수송하는데도 엄중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 회사의 경호를 의뢰했었어요. 다케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리미야 레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래서요? 그녀는 웃음을 띤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나하고는 평생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왜,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게 좋아요. 이제 곧 여기로 어떤 사람이 올 거예요. 그녀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메모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다케오는 그것을 손에 들었다. 우하라 마도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앞으로 다케오 씨가 경호를 맡아줄 인물, 우하라 마도카 씨입니다. 평소에는 이 건물 안내방에서 생활하시지만 이따금 외출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때에 그녀의 보디가드로서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에 가든 절대로 시선을 떼지 말고 다양한 위험에서 그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라면서 기리미아 레이가 검지를 바짝 치켜들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결코 그녀에 대해 뭔가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녀가 이곳에 있는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등등. 그녀에 관한 질문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경호에 필요한 질문도 안 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좀 늦었지만 그녀가 외출할 때에는 저도 함께 행동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경호 대상이 상당히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았다. 하지만 까다로운 일거리라는 건 미리 각오한 바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부러 다케오 개인에게 일을 의뢰할 리 없다. 잘 알겠다고 다케오는 대답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열려 있어 라고 기리미야 레이가 대꾸했다. 다케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애가 들어왔다. 10대 후반으로 보였다. 긴 머리에 키는 그리 크지 않았다.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고 미니 청치마 밑으로 쭉 뻗은 다리가 가늘었다.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아주 커서 고양이를 연상시켰다. 다케오는 내심 뜻밖이었다. 어쩐지 경호 대상이 나이 지긋한 여자일 거라고 막연히 상상했었기 때문이다. 기리미야 레이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이쪽은 다케오 도우르 씨, 너의 보디가드 일을 맡아달라고 얘기하던 참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다케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우하라 마도카예요. 잘 부탁합니다. 라고 다케오는 머리를 숙였다. 우하라 마도카가 큼직한 눈으로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온몸을 체크하듯이 시선이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무슨 문제라도 다케오가 물었다. 잠깐만 걸어보실래요? 마도카가 말했다. 약간 코에 걸린 목소리였다. 네? 여기를 잠깐만 걸어보세요. 제가 좋다고 할 때까지요. 바닥을 가리키며 손끝으로 원을 그렸다. 다케오는 당황스러워서 기리미야 레이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듯 슬쩍 눈짓을 보내왔다. 어쩔 수 없이 다케오는 늘어선 소파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한 바퀴 돌아온 참에 마도카가 됐어요. 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뛰어도 아프진 않아요? 다케오의 허리깨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다. 아프다니 어디가? 허리요. 오른쪽 허리. 요통이 있잖아요. 딱 잘라 말하는 바람에 다케오는 놀랐다. 맞는 말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요통에 시달려왔다. 어떻게 알았지? 보면 알아요. 몸에 균형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나저나 어때요? 뛸 수 있어요? 여차할 때 뛰지 못하는 보디가드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기리미야 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다케오는 자신의 가슴팍을 툭 쳤다. 문제 없어. 분명 요통은 내 지병이지만 평소에 충분히 케어하고 있으니까. 하는 콧소리를 내더니 마도카는 손을 들어 다케오의 입가를 가리켰다. 케어도 좋지만 치과에 가시는 게 더 빠를걸요? 몸의 균형이 무너진 건 위아래 이가 잘 맞물리지 않은 게 원인이니까요. 다케오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턱에 손을 댔다. 이가 맞물리지 않는다니. 그런 건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마도카는 손을 내리고 이분 좋아요 라고 기리미아 레이에게 말하더니 빙글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다케오는 멍하니 지켜보았다. 기리미아 레이가 그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녀에 대해 당장 뭔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얼굴이신데요. 아, 그건 아니고 말끝을 흐렸지만 딱 맞는 말이었다. 대체 뭔가 저 여자애는. 그녀의 면접 시험에는 합격하신 것 같네요. 어떠세요?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리미아 레이는 보수를 제시했다. 그것은 다케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해봅시다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다케오는 경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첫날은 하루 종일 연구소 로비에서 보냈다. 얘기를 들어보니 마도카는 식사도 연구소 안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저녁 식사 전인 오후 6시가 되자 오늘은 그만 돌아가도 좋다는 기리미아 레이의 지시가 내려왔다. 마도카가 외출하는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케오의 질문에 기리미아 레이는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연일 외출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넘게 연구소에 틀어박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막상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대기 상태로 지내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야 편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일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이튿날 다케오는 처음으로 마도카의 외출에 따라 나서게 되었다. 기리미아 레이가 운전하는 차가 향한 곳은 대형 쇼핑몰이었다. 그 안에서 마도카는 가게를 몇 군데나 돌아다니며 옷을 입어보고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액세서리를 살펴보고 다녔다. 그녀가 이동할 때마다 다케오는 기리미아 레이와 함께 그 뒤를 밟았다. 물론 수상한 인물이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어린 여자의 쇼핑을 따라다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경호 업무로서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마도카의 움직임에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다케오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 여자애에게 보디가드가 필요할까? 어디서나 흔히 볼 법한 평범한 소녀다. 대부호의 따님이라면 그나마 경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면 연구소 같은 데서 먹고 자면서 지낼 리 없다. 하지만 다케오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마도카에게 흥미를 갖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던 데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날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쇼핑을 마치고 기리미아 레이가 운전하는 차가 쇼핑몰의 입체 주차장을 나섰을 때 마도카가 갑작스럽게 말했다. 잠깐만 차 좀 세워주세요. 기리미아 레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무슨 일이야? 다케오는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마도카가 창 밖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주 한심한 사람이 내 눈에 포착됐어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올려다보니 입체 주차장 3층에서 한 남자가 몸을 내민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다른 손의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간간히 재를 떨었다. 그 바로 아래쪽은 주차장 통로여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쇼핑객이 드나들었다. 그냥 내버려 두지? 기리미아 레이가 말했다. 그건 안 되죠. 저 아래로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눈에 담배 불똥이라도 들어가면 큰일이잖아요. 마도카는 주위를 둘레둘레 둘러본 뒤에 마침 딱 잘 됐다고 중얼거리면서 차 문을 열고 내려섰다. 뭘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케오도 즉각 차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바로 옆에 엄청나게 많은 풍선을 든 사람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모양이었다. 마도카는 그에게 다가가 한두 마디 말을 건네더니 빨간 풍선을 받아왔다. 그걸로 뭘 하려고? 다케오의 질문에 마도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단 지켜보라는 듯이 입체 주차장 쪽으로 갔다. 3층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는 여전히 손에 든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양이다. 이쪽은 내려다보는 기척도 없었다. 마도카가 멈춰섰다. 3층까지의 높이는 10m 가까이 될 터였다. 거기에 가로 방향의 거리도 그 비슷한 정도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왼편으로 2걸음 이동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재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손에 쥔 풍선의 끈을 놓았다. 빨간 풍선은 쑥쑥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려 비스듬히 사선을 그으며 상승했다. 마치 빨려들듯이 3층의 그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윽고 풍선이 남자의 왼손에 도착했다. 그 순간 빵 소리를 내며 풍선이 터졌다. 담뱃불에 닿은 모양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남자의 몸이 흠칫 뒤로 젖혀지는 게 보였다. 뭔가 아래로 떨어져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널브러진 것은 스마트폰이었다. 놀라는 참에 남자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위를 올려다보니 남자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어딘가로 사라졌다.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우러 내려올 모양이었다. 저 스마트폰 고장났을걸요? 고소해. 마도카는 차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다케오와 마도카가 돌아오자 기리미야 레이가 물었다. 이제 속이 시원해? 그녀는 차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의 전말을 지켜봤을 터였다. 뭐 그럭저럭? 마도카가 부르퉁하게 대꾸했다. 기리미야 레이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마도카가 한 일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다케오가 괜한 질문을 던지는 일도 없었다. 그 뒤 세 사람은 말이 없는 채로 연구소로 돌아왔다. 그 후에도 마도카는 이따금 외출을 했다. 기리미야 레이가 말했던 대로 빈번하게 나가는 일도 있고 한동안 뜸한 시기도 있었다. 행선지는 다양해서 영화도 보러 가고 쇼핑도 다니고 미용실에도 갔다. 단 항상 혼자였다. 누군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없었다.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은 교회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였다. 문패에 에비사와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외조모인 모양이었다. 다케오와는 말을 나눈 적은 없지만 자그마한 몸매에 기품이 있는 노부인이었다. 우아라 마도카가 외출할 때마다 다케오는 보디가드로서 어디든 따라다녔다. 그래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 다니다 보니 서서히 짚히는 게 있었다. 마도카 주위에서는 자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외조모 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집 근처에 개천이 있어서 마도카는 외조모와 함께 천변을 산책했다. 다케오는 기리미야 레이와 더불어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러자 갑작스레 바람이 불어 외조모가 쓰고 있던 책 넓은 모자가 날아갔다. 모자는 물 위에 떨어져 느릿느릿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천변에서의 거리는 10여 미터나 되었다. 마도카는 외조모를 남겨두고 빠른 걸음으로 천변을 걸어갔다. 아무래도 모자를 주워오려는 것 같았다. 다케오는 그 뒤를 따라가며 이건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이쪽이 원하는 대로 마침 맞게 모자가 물가로 떠내려올 리는 없었다. 마도카는 20m쯤 걸어가더니 멈춰 섰다. 다케오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직후였다. 바람의 방향이 슬쩍 바뀌는가 싶더니 물에 떨어진 모자가 곡선을 그리며 마도카가 멈춰선 곳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번 풍선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이쪽으로 빨려드는 것처럼 그녀는 모자를 집어 외조모에게로 돌아갔다. 자그마한 몸매의 노부인은 모자를 받아들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다.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는데 남자애들 몇몇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종이 비행기는 모두 제대로 날지 못했다. 우연히 그 종이 비행기 하나가 마도카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녀가 그것을 주워들었을 때 종이 비행기를 날린 남자애가 뛰어왔다. 마도카는 남자애에게 뭔가 얘기하더니 종이 비행기의 모양을 바로잡고 주위를 둘러본 뒤에 휙 날렸다. 마도카의 손을 떠난 종이 비행기는 마치 동력을 얻은 것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완만하게 선회하는 모습은 우아하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계속 날아가던 종이 비행기가 기막힐 만큼 정확하게 마도카와 남자의 앞으로 돌아왔다. 마도카가 그걸 척 잡아 남자애에게 건넸다. 아이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미처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기색이었다. 다른 아이들도 멍해져 있었다. 마도카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다케오와 기리미야도 그 뒤를 따랐다. 도중에 문득 마음에 걸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고 있었다. 힘껏 던졌지만 조금 전처럼은 날지 않았다. 그 밖에 이런 일도 있었다. 미용실에 갔을 때였다. 마도카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 다케오는 미용실 밖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잠깐 사이에 하늘이 점점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미용실은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세워둔 곳까지 걸어가야 했다. 하지만 다케오도 마도카도 우산이 없었다. 다케오는 미용실로 들어가 대기석에 앉아있던 기리미야 레이에게 우산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거 없다. 우산을 사도 쓸 일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다고 말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케오는 제자리로 돌아와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10월로 접어든 참이라 비에 젖으면 상당히 추울 듯한 기온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 빗발이 점점 잦아들더니 이윽고 뚝 그쳤다. 다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미용실 문이 열리고 마도카가 나온 건 그 직후였다. 머리가 약간 짧아져 있었다. 뒤를 이어 기리미야 레이가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빠른 걸음이었다. 다케오는 서둘러 그녀들의 뒤를 따라갔다. 결국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비는 내리지 않았다. 다케오는 안도하며 조수석에 앉았다. 하지만 그가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앞유리에 빗방울이 다시 투두둑 떨어졌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기세를 올려 죽죽 쏟아졌다. 기리미야 레이는 아직 엔진을 켜지도 않은 참이었다. 그 뒤로 비는 밤까지 계속해서 내렸다. 모두 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던 것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케오는 그런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장본인인 마도카뿐만이 아니라 목격자의 한 사람인 기리미야 레이까지 전혀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태어난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자를 다시 건져서 좋았다든가, 종이 비행기가 그렇게 멋지게 날아갈 줄 몰랐다든가, 마침 비가 그친 틈에 나와서 다행이라든가, 그때그때 합당한 느낌을 밝히는 게 일반적이 아닌가. 하지만 마도카도 기리미야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마치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식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다케오는 몇 번이나 물어보려다가 아슬아슬한 참에 그 질문을 꾹 참아냈다. 이유는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마도카에 관한 질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손님이 왔을 때 마에야마 요코는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다. 남자 혼자 여행하는 게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평소에 이래저래 지친 몸을 겨울에 온천 여관에서 치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중년을 넘긴 사람들이다.
정년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손님은 아무리 봐도 20살 남짓한 젊은이였다. 가느다란 몸집이라 자칫하면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통할 것이다. 면바지에 등산용 재킷을 걸치고 배낭을 등에 메고 있었다. 기무라입니다. 라고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댔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요코는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기무라 고이치라는 남자 손님이 예약했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 좁은 카운터에서 숙박표에 서명을 부탁했다. 달필은 아니지만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청년은 이름과 주소를 기입했다. 주소지는 요코하마였다. 요코는 청년을 방으로 안내했다. 창문으로 뒷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방이다. 이쪽은 아직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았다던데요. 창가에 다가서서 청년이 물었다. 버스에서 이 지역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해가 바뀐 다음에나 내릴 모양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내내 이런 식이네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온 산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곤 했는데. 요코는 사기 주전자의 차를 내리면서 대답했다. 손님은 항상 혼자 여행을 다니셔요. 저도 모르게 마음에 걸린 것을 입 밖에 내버렸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 혼자 다닙니다. 청년은 재킷을 벗고 좌식 의자에 앉았다. 혼자 다니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 잘 먹겠습니다. 찻잔에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 좋을 때 온천욕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편히 쉬세요. 라고 머리를 숙인 뒤에 요코는 방을 나왔다. 그러고는 잠시 뒤에 요코가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기무라 청년이 현관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배낭을 메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주변을 촬영하러 나가는 것 같았다. 아마 배낭에는 다른 촬영 기재라도 들어있는 것이리라. 이 온천가의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최대한 예쁘게 찍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청년이 언제 여관에 돌아왔는지 요코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떻든 저녁 식사 때는 식당으로 쓰는 큰 거실에서 10여 명의 다른 손님들과 나란히 앉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다음에 요코가 기무라 청년을 본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현관 문단속을 풀고 난 직후에 청년이 재킷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직 6시를 막 넘어선 참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그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쩐지 일찍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산책이나 다녀오려고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배웅을 하면서 요코는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온천 여관에 묵는 손님은 새벽 일찌감치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거의 대부분 온천욕을 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청년은 어제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마 온천보다 촬영이 더 좋은 모양이라고 요코는 혼자 생각했다. 기무라 청년은 2박을 한 뒤에 돌아갔다. 그동안의 별다른 트러블 같은 건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12월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참에 여관에 한 부부가 찾아왔다. 남편 이름은 미즈키 요시로, 아내 쪽은 치사토라고 했다. 사실 요코는 미즈키 요시로가 숙박표에 기입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아닌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었다. 왜냐하면 명백히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이다. 남편 미즈키 요시로는 화려한 스웨터로 한껏 젊게 꾸미기는 했지만 아무리 봐도 환갑을 넘긴 사람이었다. 그에 비해 치사토는 기껏해야 30살 정도였다. 아마도
젊은 애인쯤 될 거라고 내심 짐작했다. 그런데 그녀의 약지를 보고는 흠칫했다. 분명하게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즈키 요시로의 손가락에도 반지가 있었다. 그다지 해묵은 반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결혼한 지 아직 얼마 안 되었는지도 모른다. 치사토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전형적인 동양 미인으로 피부가 투명하고 길쭉한 눈매는 요염한 빛을 풍겼다. 만일 예전에 술 장사를 했다면 분명 이 여자를 찾는 손님들이 뒤를 이었을 것이다. 요코는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했다. 미즈키 요시로는 좌식 의자에 앉고 치사토는 창 옆에 섰다. 오늘 저희 여관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틀에 박힌 인사말을 건네고 요코는 차를 내려 테이블에 올렸다. 미즈키 요시로가 담배를 꺼냈다. 사실 나는 이쪽 온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곳에 꼭 한번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소이다. 아, 그러십니까? 부인께서요. 요코는 아내 쪽을 올려다보았다. 치사토가 미소를 지으며 곁에 의자에 앉았다. 잡지를 보고 알았어요. 비탕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부터 손님이 부쩍 많아졌답니다. 가끔은 온천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것도 좋죠.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미즈키 요시로를 향해 요코는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요. 미즈키 요시로와 치사토 부부의 체제 예정은 2박 3일이었다. 차림새로 보아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다. 다음에도 우리 여관을 찾아오도록 서비스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뒤 요코는 읍사무소에 잠깐 볼 일이 있었다. 읍사무소까지는 자동차가 아니면 갈 수 없다. 여관을 나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주차장까지 걸어가 5년 전에 구입한 국산 차에 올랐다. 이 온천가에는 여관이며 민박집이 10여 채가 있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요코의 남편이 이곳에 여관을 지은 것이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한참 나중에야 시작한 축에 들었다. 원래부터 있던 여관들은 옛날 민가답게 오랜 세월의 정취를 풍겼다. 몇 년 전에는 시대극 촬영장으로도 쓰였다. 그때는 요코의 여관이 일부 들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CG로 지웠다고 들었다. 마을을 나와 국도를 조금 달려가면 오른편으로 포장되지 않은 가느다란 갈림길이 나온다. 등산로 입구였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요코는 저도 모르게 속도를 늦췄다. 지난주에 여관에 왔던 바로 그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이름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그대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청년은 요코의 차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윽고 그는 등산로 쪽으로 사라졌다. 2주 연속으로 이 온천가를 찾아온 건가? 이곳 온천물이 마음에 쏙 들어서? 아니면 등산로 쪽을 찾아온 건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뭐 아무려나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닌가? 요코는 머리를 한 차례 내젓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 순간 그의 성씨가 기무라였다는 게 퍼뜩 생각났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큰 거실에 차려낼 때 미즈키 부부와 얼굴을 마주했다. 남편 미즈키 요시로는 솜을 두껍게 둔 소매 넓은 옷인 유카타의 단젠 차림이었다. 얼굴 혈색이 좋은 걸 보니 아침 일찍 온천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다. 치사토는 차분한 색깔의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새 화장까지 하고 내려온 모습이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온천은 어떠셨어요? 유리 접시를 상에 차려내며 물어보았다. 아주 최고예요. 미즈키 요시로가 등을 꼿꼿하게 세우며 얼굴 가득히 웃음을 보였다.
몸속까지 따끈해지던데요. 노천탕이 특히 좋았어요. 살이 에일듯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온천물의 균형이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여관에는 온천이 3군데가 있는데 그 3곳을 모두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별채 쪽은 아직 못 가봤어요. 그쪽은 오늘 저녁에 즐길 거리로 남겨뒀습니다. 아, 그러셔요? 오늘도 날씨가 맑아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시기에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아, 거참 좋군요. 재밌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 남편 쪽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치사토를 보니 데려오기를 잘했다는 듯 웃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이차가 많이 나도 의외로 정신 연령은 비슷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폭포를 보러 갈까 하고 있습니다. 요시로가 말했다. 명소로 알려진 폭포가 있다면서요. 집사람이 그걸 꼭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네, 폭포도 있죠. 요코는 맞장구를 쳤다. 분명 폭포는 있었다. 하지만 명소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온천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읍사무소 관광과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다. 폭포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쫄쫄 흘러내릴 뿐 장엄함이나 호쾌함은 부족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갔던 손님들 대부분 실망한 채 돌아오곤 했다. 요코는 얼른 자리를 떴다. 관광과와 공범은 되고 싶지 않았다. 오전 11시쯤에 요코가 손님의 체크아웃 수속을 하고 있으려니 미즈키 요시로와 치사토 부부가 카운터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 다 그야말로 산행에 나서는 차림새였다. 그 시원찮은 폭포를 보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요코는 조금 우울해졌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나. 그로부터 30분쯤 지난 무렵이었다. 아내 치사토 혼자 여관으로 돌아왔다. 숙박객 체크아웃이 일단락되어 요코는 카운터에서 종업원과 일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다. 웬일이세요? 요코가 물어보자 치사토는 방에 뭘 깜빡 잊고 왔어요. 라면서 쓴 웃음을 짓더니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다시 요코 앞을 지나갔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15분쯤 지나 카운터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치사토였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크게 흥분해서 붕 뜬 목소리였다. 큰일 났어요. 빨리, 빨리.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보세요? 치사토 씨,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해 보셔요. 무슨 일이에요? 요코의 말에 수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어요. 남편이 산길에서 쓰러져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구급차 좀 불러주실래요? 이미 뭔가 변고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도 요코는 혼란에 빠졌다. 쓰러졌다고? 산길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치사토 씨, 장소는 어디쯤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산속인데 국도로 나와서 조금만 들어오면 오른편에 좁은 길이 있고 등산로 입구 말인가요? 글쎄요, 그런가요? 팻말 서 있는 거 못 봤어요? 등산로 입구라고 적힌 팻말인데. 그러고 보니 뭔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틀림없는 모양이다. 등산로를 타고 올라간 거지요? 아니요, 거기서 다시 옆길로 들어와서. 옆길이라고요? 등산로는 외길이지만 짐승들이 드나드는 통로 같은 곳이라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중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일까? 알았어요. 지금 즉시 구급차를 보낼게요. 나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줘요. 네, 부탁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치사토가 불러주는 번호를 급히 메모하고 요코는 전화를 끊었다. 그대로 119에 걸어 등산로 입구까지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신고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종업원이 바로 옆에 있길래
급하게 사정을 설명해주고 여관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를 타고 출발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등산로로 올라가면서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연결되어 치사토가 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어디쯤에 있어요? 그럼 저도 그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치사토는 전화를 끊었다. 요코는 발을 멈췄다. 섣불리 너무 많이 올라가면 서로 길이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아무리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며 요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즈키 요시로와 치사토 부부는 왜 이런 곳에 왔을까? 아침에 말했던 대로 폭포를 보러 나왔다면 이곳은 전혀 다른 방향이다. 희미하게 온천 냄새가 풍겼다. 이 근처 특유의 냄새라서 딱히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코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에 번졌다.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렸다. 요코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뻗어나간 나무들 틈새로 빨간 것이 보였다. 치사토가 걸쳤던 점퍼 색깔이었다. 좁은 짐승 통로에서 치사토가 나타났다. 얼굴에 긴장한 빛이 떠 있었다. 어디에요? 요코가 물었다. 이쪽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치사토가 대답했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자리에서 컵라면을 후룩후룩 빨면서 인터넷 기사를 들여다보던 나카오카 유지는 영상 프로듀서 미즈키 요시로 씨, 온천지에서 사망이라는 글을 발견하고 하마터면 면발이 목에 턱 걸릴 뻔했다. 깜짝 놀라 서둘러 상세한 내용을 화면에 띄웠다. 그 기사에 따르면 미즈키 요시로는 아내와 함께 아카쿠막 온천가에서 근처 산을 산책하던 중 쓰러져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잠시 물건을 가지러 여관에 다녀온 사이의 일이고 발견되었을 때 주변에는 황화수소 특유의 냄새가 떠돌았다고 한다. 그 일대는 지하에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고 우연히 가스 농도가 높아진 참에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사는 끝을 맺었다. 나카오카는 먹던 컵라면을 책상에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잡다한 물건을 쳐넣은 탓에 원하는 것이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서류 틈새에서 겨우 편지 하나를 찾아 끄집어냈다. 받는 사람은 아자부기타 경찰서 살인사건 담당자님으로 되어 있다. 석 달 전쯤에 경찰서에 도착한 편지인데 우연히 손이 비던 나카오카에게로 일이 떨어졌다. 직속 상사인 나리타 계장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빌시 노인네의 심심풀이 너뚜리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봐. 전혀 관심이 없는 표정이었다. 보낸 사람은 미즈키 미요시라는 인물이었다. 내용을 읽기 전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었다. 나카오카는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내 펼쳤다. 파란 잉크로 쓴 달필 글자가 빼곡히 이어졌다. 인사말 다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꼭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지글이 이어진다. 저는 올해로 88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별슬의 험한 꼴 보는 일 없이 오늘날까지 무사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고통이 적은 모양새로 이승을 하직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 여한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요즘 자꾸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자식의 일입니다. 자식이라고는 해도 60도 중반을 지나 이제는 노경에 접어든 사람이니 원래는 제 인생은 제가 살 수 있게 놓아두면 될 일이겠지요.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기가 너무도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오랫동안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이름은 미즈키 요시로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간 작업해온 영화 몇 편은 일본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말도 제법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웬만한 지위는 쌓아 올렸구나 하고 부모의 욕심이 담긴 시선이겠으나 내심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한편으로 요시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다 얼굴을 볼 때마다 제게 하는 이야기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외국에 가서 도박으로 몇백만 엔을 잃었다느니 연예인 여러 명을 제 집으로 불러들여 사흘 밤낮을 진탕 놀았다느니 현실에 뿌리를 내린 이야기는 털끝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니 결혼을 해도 그리 오래 갈 리 없어서 2번이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환갑 나이를 넘어섰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평생 독신으로 끝낼 각오인 모양이다 싶어서 본인이 그걸로 괜찮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상대의 나이를 듣고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직 26살밖에 안 된 아가씨라는 게 아닙니까? 요시로와는 40살 가까이 나이 차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가씨가 정말로 요시로의 인간성에 반해 결혼을 원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재산을 노린 것일 터여서 요시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아내로서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돈을 노린 것이든 뭐든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겠지만 떠들고 싶은 놈들은 얼마든지 떠들라고 해라. 어머니도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 반대할 도리가 없더군요. 하지만 며칠 뒤 그 여자를 만나고 나는 그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시로가 그토록 반한 것도 이해가 될 만큼 미인인데다 남자의 심기를 어지럽힐 요기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은 분명 꼭 파멸할 것이다. 나는 당장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 서비스가 딸린 고령자용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젊은 아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만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게 행동하지만 내 눈에는 요녀의 교묘한 연기로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건 요시로의 어미인 저밖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인지 맨션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지인들은 아직 나이도 어린 여자가 야무지고 헌신적이다. 아드님은 나이 들어 참한 아내를 얻었다라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눈뜬 장님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노린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나 역시 다소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더 무서운 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재산을 노린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어서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로는 어려서부터 몸이 건강한 편이라 여태껏 큰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서 빨리 죽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며칠 전 아들에게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시로는 예전부터 보험에는 일절 흥미를 보이지 않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은 뒤의 일 따위에 신경 써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주의였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생명보험 가입을 자꾸 졸라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뭔가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곰곰 생각해 볼수록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상의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민 끝에 역시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참입니다. 그쪽 경찰서를 선택한 것은 아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경찰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면 적합한 경찰서로 전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꼭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역시 나리타 계장이 떨떠름한 표정을 보일 만하다고 납득했다. 흔히 듣는 얘기였다. 한 재산 벌어들인 아들이 40살이나 나이 차가 나는 젊은 여자와 결혼했다면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앞질러 걱정하는 노파심에 일일이 응해줄 만큼 경찰도 한가하진 않다. 그렇기는 해도 이런 장문의 편지를 받아놓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뭔가 일이 터졌을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떨어질 터였다. 전혀 내키지는 않지만 나카오카는 일단 편지를 보낸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편지 말미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미즈키 미요시가 사는 노양 요인 맨션은 조후시에 있었다. 식당이며 대형 목욕탕, 케어센터 같은 시설이 각 동별로 있었지만 그것만 빼면 평범한 맨션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편에 속할지도 모른다. 나카오카는 미팅룸이라고 불리는 작은 회의실에서 미즈키 미요시를 만났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방은 꽤 널찍한 원룸이라 침대와 테이블과 소파를 넉넉히 놓고 지낼 정도라고 했다. 화장실과 욕실은 물론 주방도 딸려 있다는 것이다. 7년 전에 입주했어요. 우리 아들 요시로가 비용을 다 대줬죠. 자그마한 몸집에 얼굴도 작디 작은 미즈키 미요시는 흐뭇한 듯이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16년분의 임대료를 처음 입주 때 일시불로 낸 것이라고 했다. 나카오카는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해보고 이곳이라면 4천만 엔은 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즈키 미요시가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던 미즈키 미요시는 나카오카가 편지 얘기를 꺼내자 얼굴에 주름이 깊어질 만큼 입을 삐죽거렸다. 정말 걱정이에요. 머지않아 독약이라도 먹이는 게 아닌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기척을 느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야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늘 아슬아슬하죠. 그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얼굴이에요. 그런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일은 없었습니까? 아드님이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고 맛이 이상하다고 했다든가. 그 여자 요리는 거의 안 한답니다. 노상 외식만 하고 남편을 위해 정성껏 뭘 차려낼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미즈키 미요시는 치사토라는 이름의 젊은 며느리에 대한 푸념을 길게 늘어놓았다. 아드님이 사고를 당할 뻔했다든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으십니까? 자그마한 할머니는 고개를 외로 꼬면서 낮게 신음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요시로는 나한테 절대 말을 안 한다니까요. 한마디로 모든 게 이 할머니의 상상 속 일일 뿐이었다. 망상증이라는 건 심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기우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나카오카의 속마음을 눈치챘는지 미즈키 미요시는 손을 맞대며 빌다시피 했다. 제발 부탁합니다, 형사님. 그 여자 좀 조사해 주세요.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졸라대다니 수상하잖아요. 틀림없이 내 아들을 죽일 작정이에요. 그 여자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감시 좀 해주세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딱히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카오카의 말에 미즈키 미요시의 눈초리가 돌연 험악해졌다. 입가가 획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런 세금 도적놈이라고 내뱉었다. 일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는단 말이야. 경찰이 대체 왜 있는 거야? 우리는 평생 세금을 꼬박꼬박 바쳤어. 이런데 움직여주는 게 당신들 할 일이잖아. 이 밥버러지들 같으니라고. 너무도 달라져 버린 태도에 나카오카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노파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나카오카는 머리를 긁적였다. 쉽게 그러자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이대로는 언제까지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순찰 돌 때 아드님 댁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역과에 말해두죠. 그야말로 공무원다운 답변이었지만 경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파의 귀에는 형사가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준 것처럼 들린 모양이었다. 나카오카를 마주보며 단박에 얼굴이 풀어졌다. 그래요. 참말로 고맙네요. 잘 부탁합니다. 라면서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나카오카가 나올 때에는 붓글씨용 연습용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오늘은 수고가 많았어요. 이거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거예요. 가는 길에 전차 안에서 먹어봐요. 열어보니 밥 만주 2개가 들어있었다. 단 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거절하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받았고 실제로 돌아오는 전차 안에서 먹었다. 미즈키 미요시와의 대화 내용은 곧바로 나리타에게도 보고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점에서도 상사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카오카가 생활안전과와 지역과에 말해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에이 그럴 거 없어 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미즈키 미요시가 걱정했던 대로 그녀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다. 나카오카는 오랜만에 다시 읽어본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다시 인터넷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설마 이건 어떻게 보건 단순한 사고다. 괜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컵라면 용기를 집어들었다. 나머지를 다시 먹기 시작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결국 그대로 다 남겨버렸다. 문득 조우시에서 돌아오는 길에 먹은 밥 만주가 생각났다. 마침 맞게 적당한 단맛이었을 텐데 왠지 이제는 씁쓸한 맛만 되살아났다. 스님의 독경이 흐르는 가운데 분향 행렬이 이어졌다. 참석자 전원이 향을 피우자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 분향을 마친 조문객에게 머리를 숙이는 틈틈이 뒤에선 행렬을 보며 치사토는 내심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친족들만 모인 단출한 장례식으로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오랫동안 신세진 분들께 송구스럽다고 주위에서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런 거창한 장례식이 되어버렸다. 내일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른다. 그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해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우울해졌다. 무심코 친족석을 쳐다봤다가 맨 앞줄에 앉은 퉁퉁한 중년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매서운 눈빛으로 치사토를 노려보더니 입가를 힘주어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획 돌렸다. 요시로의 사촌 여동생이라고 했다. 치사토와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다. 몇 안 되는 친척 중 한 사람이지만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큰어머님은 안 오실 테니 그런 줄 알아요. 라고 도끼 어린 말투로 알려주었다. 큰어머님이라는 건 요시로의 모친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한테로 연락하셨는데 아들을 배웅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아이의 원한을 생각하면 형식분인 장례식 따위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 아이고 우리 큰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노상 걱정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꼭 그대로 되어버렸다고 전화기에 대고 꺼이꺼이 우셨다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요시로의 죽음은 다 네가 꾸민 짓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기색이었다. 그렇습니까? 안타깝네요. 남편은 어머님이 배웅해 주시기를 원했을 텐데. 태연이 대꾸해 주었더니 여자는 분하다는 듯 눈을 희번덕거렸다. 요시로와 결혼한 뒤에도 치사토는
그쪽 친척들과는 왕래가 없었지만 어떤 식으로 험담을 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도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 어차피 남편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아니, 어쩌면 뭔가 빈틈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마음대로 떠들어라 라고 치사토는 생각했다.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건 사실이었다. 그건 남편 요시로도 알고 있었다. 돈이 아니고서야 이런 나이든 남자 품에 안길 이유가 없겠지. 껄껄 웃으면서 자주 말하곤 했다. 그야 물론이죠 라고 치사토가 대꾸하면 더욱더 웃어젖혔다. 하지만 미리 각오해. 내가 원래부터 튼튼한 사람이거든. 그리 쉽게 덜컥 죽지는 않을 거야. 분명 요시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 장수할 듯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치사토에게는 오산이 아니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까지는 못 살 것이다. 장수한다고 해봤자 앞으로 기껏 20년.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전 재산이 내 것.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좀 더 일찍 떠나준다면 더욱더 좋다. 그래서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지 궁리해 본 것도 사실이다. 불법 사이트 쪽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다. 실제로 접속해 본 적은 없지만 멍하니 그런 생각에 빠져있던 치사토는 갑자기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재단 앞으로 쏠려 있었다. 치사토도 그쪽을 보았다. 바짝 마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깨까지 길게 자란 머리, 깊게 파인 뺨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였고 턱이 뾰족했다. 치사토는 순간적으로 예수상과 아귀를 동시에 떠올렸다. 남자는 재단의 영정사진을 지그시 바라본 뒤 천천히 향을 피웠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말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었다. 분향을 마치고 남자가 치사토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자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렸다. 얼핏 알아듣지 못해 치사토는 얼굴을 들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불운이었을까? 남자는 억양 없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황화수소를 마신 게 정말로 단순한 불운이었을까요?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듯 으스스한 여운이 있었다. 치사토는 등줄기가 오싹하는 것을 느끼며 네 라고만 대답했다. 그 밖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참 딱하게 됐군요. 남자는 한 차례 머리를 숙이고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에 요기 같은 것이 감돌아서 치사토는 한참이나 눈을 뗄 수 없었다. 장례식 후 별실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조문객을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주인 치사토는 물론 젓가락을 들어볼 틈도 없이 한 바퀴를 돌면서 관계자에게 인사치레를 하는 데 전념했다. 그래봤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랫동안 남편 밑에서 일했다는 무라야마라는 남자가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주었다. 무라야마는 50대 중반의 키가 작은 남자로 너구리 같은 풍모 탓에 야가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심하고 착실한 성품이라고 남편은 늘 말했었다. 한마디로 영화 관계자라고 해도 다양한 부류가 있다. 프로듀서와 각본가, 연출가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도 많았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든 명함으로 치사토의 가방은 불룩해졌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무라야마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치사토는 새삼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분은 안 오신 것 같네요. 그분이라면 있었잖아요. 머리가 길고 바짝 마른 남자분. 뭔가 좀 특이한 분위기에 곧바로 누군지 알았는지 무라야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카스 씨 말이군요. 아마카스 씨요? 영화 감독입니다. 모르십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분인데.
무라야마는 자신의 손바닥의 손끝으로 아마카스라는 한자를 써보였다. 그럼 아마카스 사이세이? 예, 맞아요. 역시 아시는군요. 이름은 들었죠. 남편이 늘 얘기했었으니까요. 재능이 뛰어난 분이라면서요.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천재가 아니다. 그 녀석은 영화 귀신이다. 자신이 만족할 만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양으로 삼는다. 배우의 목숨까지 걸 정도다. 그래서 작품에 혼이 담긴다. 그런 인간은 다시 없다. 세상 어디에도. 남편 요시로의 말이었다. 이른바 귀재로 통하는 인물이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영화를 찍지 않았어요. 공적인 자리에 나타난 것도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나도 오래 못 보던 참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생김새가 그렇지는 않았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무라야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가족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사고로 부인과 아이들을 잃었죠. 게다가 그 사고라는 게 거기까지 말한 참에 무라야마는 입을 다물었다. 아, 죄송합니다. 남편분의 조문자리인데 남의 불행한 얘기를 들어봤자 불쾌하기만 하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두죠. 아무튼 고인께서는 아마카스 씨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슬슬 귀신에게 영화를 찍게 해야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귀신이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아마카스 사이세이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두 분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양을 하러 나타나신 거겠죠. 치사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카스가 건넸던 묘한 말을 무라야마에게 말해볼까 하다가 결국 관두기로 했다. 그 으스스한 중얼거림이 어떤 봉인을 풀어버리는 일로 이어질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